안녕하세요. 대국민 심뇌혈관 질환 건강지킴이 국민닥터입니다. 저는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재활학과 장원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멀리 광주에서 오늘 촬영을 위해 한 걸음에 달려와 주신 한재영 교수님을 모시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남대학교 병원 재활학과 한재영입니다. 심장재활이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기대하기에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한재영 교수님께서는 현재 전남대 병원에서 심장재활 치료를 하시고 계시는데요. 교수님, 오늘은 어떤 주제입니까? 네, 오늘은 실제 병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심장재활 치료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실제 병원에서 진행되는 심장재활 치료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 정말 기대가 됩니다. 최근에는 심장재활 치료가 많이 시행되고 있죠? 네,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중요성이 점점 알려져서 점차 더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미국, 캐나다와 같은 외국에 비해서는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병원에서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심근경색증으로 관상동맥 시술을 받았거나 관상동맥 우회로 이식술을 받은 환자입니다. 오늘 소개할 환자분도 관상동맥 시술을 받은 심근경색 환자입니다. 저도 심근경색증 치료를 받은 환자에게 심장재활 치료를 하도록 권하고는 있는데 그럼 심장재활 치료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나요? 심장재활 치료는 1기부터 3기까지 3단계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1기 심장재활은 입원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합병증 여부에 따라서 3일에서 10일 정도 기간으로 퇴원하기 전까지가 1단계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상태가 안정되면 바로 조기에 심장재활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 중환자실에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2기 심장재활은 퇴원 후 통원치료를 통해 본격적인 심장재활 치료를 하는 단계로 중증도에 따라서 4에서 6주 혹은 8에서 12주 동안 진행됩니다. 첫 외래 방문 시에 운동부하 검사를 시행하고 이때 환자의 기능을 평가하고 맞춤형 운동 처방을 재활을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3기 심장재활은 가정에서 자가운동을 하며 유지하는 유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장재활이 3단계로 구분이 되는군요. 그러면 심장재활팀이 따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 필수 인력이 있습니다. 물론 심장재활 전문의가 있어야 되겠고요. 물리치료사 혹은 운동치료사가 있어야 되고 교육간호사, 코디네이터 등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전남대학교 병원 심장재활팀 회의 사진입니다. 각자 역할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팀 어프로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생생한 심장재활 현장을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실제 전남대 병원에서 심장재활 치료를 받았던 환자의 실제 사례를 알려주시면 시청자분들이 심장재활 치료에 대해서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 환자는 5월 17일 자정에 가슴 통증으로 영광기독병원을 내원했었고 그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전남대학교 병원 응급센터로 바로 전원이 되었고요. 나이는 50대 남성분의 사례입니다. 응급처치도 잘 이루어졌고 18일 바로 당일 심근경색 원인 혈관인 좌전 하행 동맥에 대해서 중재수를 시행하였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막힌 혈관이 시수로 잘 개통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심근경색증으로 가장 많이 보는 환자 케이스이네요. 네, 일부러 가장 보편적인 경우를 가지고 왔습니다. 화면에서처럼 5월 19일 오전 9시에 협진 의뢰가 들어왔고 당일 오후 8시 24분에 재활학과에서 회신을 넣었습니다. 정리하면 17일 날 증상이 있었고 18일 시술을 한 후 바로 19일 협진이 되었고 다음 날 재활치료가 들어간 것입니다. 이렇듯 조기에 환자의 상태가 안정되면 바로 심장재활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환자의 상태가 안정되면 바로 심장재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군요. 네, 그러면 심장재활팀은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고 치료 계획을 바로 세우게 됩니다. 이 환자는 심각한 기능장애가 없고 좌심지 구축률이 50% 이상이며 안정시와 운동시에 부정맥이 없기 때문에 저위험군에 해당됩니다. 네, 중증도에 따라서 환자를 분류하고 그 중증도에 따라서 치료법을 다르게 하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재활치료를 할지 큰 갈림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심장재활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운동 중 사고 발생의 위험도 분류입니다. 심장재활 치료 중에 또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분류하여 중증도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결정 후에는 이에 맞는 심장재활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 함께 입원 중에 운동관리법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교육과 재활치료는 언제까지 하게 되나요? 되게 순환기 내과 입원 치료 기간에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대부분 일주일 이내에 끝나는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요.
네, 그런 경우가 많지요. 네, 저희도 순환기내과 퇴원 이래 다음 순환기내과 외래에 맞추어서 재활학과 외래도 함께 방문하도록 안내를 해드립니다. 이때 재활학과 외래에 내원하는 경우가 이제 2단계에 접어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통원치료를 통해서 본격적인 심장재활 치료를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건 첫 방문에 운동부하 검사를 통해 환자의 심폐운동기능 상태를 측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핏 사진을 보면 러닝머신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네, 원리는 비슷합니다. 임의적으로 걷기나 뛰는 상태를 만들어서 활동 시에 심장 상태와 비슷하게 심장의 부하를 주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 심폐 능력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때 위험한 증상이 발현되는지, 혈압이 얼마인지, 심박수, 심장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과적이고 안전한 심장 재활을 위해서는 이런 여러 기기들을 부착하고 심장 기능 상태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그럼 이런 운동부하 검사를 하게 되면 결과값은 어떤 형태로 나오게 되나요? 사실 결과는 정말 다양한 변수가 나오는데요. 안정시 심박수, 최대 심박수, 운동시간, 최대 산소 소모량, 운동 자각지수 정말 여러 가지로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수는 매트 값으로 표현됩니다. 매트 값이란 대사당량이라고도 하는데요. 신체 활동할 때 내가 산소를 얼마나 소모했냐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가장 쉽게 표현하면 나의 유산소 운동 능력이 얼마이다 라고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길이를 표현할 때 2cm, 3cm, 센티미터를 쓰듯이 심폐 능력의 단위는 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환자의 첫 운동부하 검사 결과를 보시면 최대 매트 값이 6.8 정도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쉽게 이해하도록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 건강한 서인 보고 이 검사를 해보면 한 8m 이상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오르막에서 자전거를 타려면 한 7m 이상의 운동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운동 능력 검사에서 나타난 매트 값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운동이 따로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환자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매트 값에 따라 가능한 운동들을 포스터로 제작해서 환자분들에게 배포하고 있는데요. 이 환자의 경우 마지막 매트 값이 6.8이었기 때문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줄에 있는 운동은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세 번째 줄에 있는 운동부터는 의료진과 상담을 통해 운동을 진행해야 합니다. 매트 값 이상의 운동은 심장에 무리를 주어 응급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당연히 의료진과 상의한 후에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운동은 사실 종류도 중요하지만 횟수와 강도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것도 혹시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보시는 표처럼 중증도에 따라 다르게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저유형군이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을 4주 정도 지나면 저항 운동을 포함해서 하도록 하고요. 심박수의 70에서 85% 강도로 주 3 내지 5회 운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위험군도 주 3회에서 4회 정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모두 병원 내에서 진행하도록 하고요. 저유형군은 일주일에 3에서 5회 하는 중에 한 번 정도만,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병원에 나오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심박수의 70에서 85% 정도의 강도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운동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좀 보시기 좀 글씨가 작을 수도 있지만요. 보시면 운동부하 검사를 통해서 알아낸 최대 심박수가 163개입니다. 이 환자에서 70에서 85%라는 얘기는 163에 70인 114개, 85%는 138개를 목표 심박수로 설정합니다. 운동하면서 이 구간으로 심박수를 맞추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한 환자 맞춤형 강도가 됩니다. 이거를 병원에서 이렇게 몇 번 해보게 되면 대부분 젊은 분들은 가정에서도 그와 비슷한 강도로 진행할 수 있게 교육을 해드립니다. 이 심박수가 측정되는 손목시계가 있거나 혹은 손가락으로 이렇게 재는 방법이 있는데 대부분 이 운동을 할 때는 그런 운동 강도를 손목시계를 통해서 측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심박수가 측정되는 스마트워치가 있는데 운동할 때 한번 활용해 봐야겠습니다. 네, 이 표는 환자분의 심장재활 치료 후에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 환자분은 심근경색증 발생 후에 매트 값의 변화를 보시면 처음 병원에 왔을 때 6.8, 관리하에 심장재활을 한 후에 9.3까지 향상되었다가 가정에서 심장재활을 하는 것으로 6개월 후에 외래에서 다시 이제 운동부하 검사만 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6.1로 또 감소를 했죠. 그래서 다시 병원에서 3개월간 심장재활을 하자고 이야기를 드렸고 9.3까지 올라갔습니다. 최근에는 9.5까지 올라간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어떻게 심장재활을 운동을 하고 이런 것들은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잘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막상 가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 꼭 규칙적으로 한 번씩 오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학병원에서 심장재활 치료를 받았던 환자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께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심장재활 치료를 정리해보면 심장 상태가 안정된다면 최대한 빠르게 그리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장재활 치료는 심근경색증 발생 후에 사망률을 낮춰주는 치료입니다. 건강하고 오래 살기 위해 심장재활 치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 밖에도 심내혈관 질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것이 있다면 저희 국민닥터 채널에서 찾아보시고요. 그 밖에 또 궁금하신 사항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국민닥터를 모시고 설명드리거나 추가 영상으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국민의 건강한 심내혈관 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국민닥터 채널은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